앞에 경제 나오고 논리학 나온 다음에 뒤쪽에 무슨 과학기술하는 떡 하나 박히면 가는 거잖아.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0번부터 13번. 자, 이 파트가 이제 인문지문이죠, 인문지문. 인문지문 어렵게 되면 논리학이 나오면 되는데, 논리학 나오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죠? 생각해봐. 앞에 경제 나오고 논리학 나온 다음에 뒤쪽에 무슨 과학기술하는 떡 하나 박히면 가는 거잖아. 그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가 뭐였냐면 앞쪽에 지문이 법이었어. 법을 지나면 뭐가 나왔냐면 뉴턴의 만유력이 나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능 세계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1컷을 84를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게 낫다고 봐. 기왕에 나올 거면 개새끈하게 어렵게 나오는 거야. 어차피 씨발 다 같이 조질 거니까 덜 조진 애가 살아남겠죠. 잘못하기보다는 덜 조진 애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A당 쪽 어렵게 나올 거면 그냥 아싸라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때 84가 얼마였냐 하면 84를 맞으면 평균 점수가 134점이었어. 84가 100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상 이론상 존재하는 최고점인 150점이 나왔다. 국어를 다 맞으면 150이 나왔다. 그래서 그해 그런 애들 많았어. 국어를 다 맞고 수학이 3 떴는데 의대 간 애들이 있어요. 국어가 편점수가 150이 나오잖아? 그러면 수학 가중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다 먹어. 그때 수학을 다 맞을 게 142점인가? 뭐 그랬으니까 수학을 다 맞고 국어를 다 맞는 게 점수가 8점 났어요. 편점수에서. 8점이면 대학이 한두 개 바뀌어. 대학이 한두 개 바뀌는 거야. 그게 아싸라게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인데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인문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뒤에 덧붙여서 논리학 얘기를 잠깐 하긴 할 건데 논리학은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정신병 걸려요. 이해가 돼?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다부탑은 개성에 있다. 이 뭐 어쩌라고. 이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들면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 대비하는 방법은 이따 얘기하고 요거부터 먼저. 인문지문은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거야. 이게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게 동양 철학이 됐든 서양 철학이 됐든 역사학이 됐든 간에 뭐가 나오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주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형태의 인문지문의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 이렇게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이 소개될 경우에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첫 번째, 얘기했지만 그 주장들의 밑줄을 긋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다 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표시하자 그랬냐면 그 주장의 결론을 찾자. 이해가 됐죠? 다시 한 번 더. 이 주장의 결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는 거야. 중간에 들어가는 논증의 과정은 필요 없어. 이건 인문학 지문, 논리학 지문도 똑같아요. 논리학도 인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수많은 인과관계, 수많은 논증의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찾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찾는 거야. 결론을 찾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염두에 두자 그랬어. 되도록이면 앞부분보다는 어디가 중요하고 뒤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와 같은 이런 인과관계에서 결론을 내는 이런 접속사들 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다시 기억하는 거야. 누군가에 대한 주장의 글. 근데 그게 사회 지문도 그럴 수 있고
과학지금도 똑같아. 어떤 과학자나 어떤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올 수 있지, 그지? 그 주장은 무조건 결론이 중요하다.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해가 되죠? 겨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였어. 자,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지문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잘 봐. 자, 앞에 지금 두 문단은 뭐였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설명이었어. 여기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야. 첫 번째, 모든 행위는 선결정할 수 있대. 지금 내가 빨리빨리 읽는 중이에요. 선결정할 수 있대. 두 번째, 만일 선결정이 아니라면 그 행동은 무작위야. 그래서 선결정이 아니면 무작위이기 때문에 선결정과 무작위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자, 요게 지금 반자유 논증을 주장한 사람들 주장이었어.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세 번째 문단의 그러나 뒷부분, 즉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 여기를 볼 겁니다. 알겠죠? 여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단 갑니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그라미. 자, 일단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의 결론이야. 밑줄 그어볼게.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다음 밑줄. 그러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 이게 결론이야.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만 알면 돼. 자, 두 번째 문단, 그 다음 갈게요. 네 번째 문단.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대. 자,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대. 첫째, 밑줄 꺼볼게. 내가 그 선택의 주체. 그 다음 밑줄. 자, 자유의지가 되려면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돼. 둘째, 나의 선택은, 밑줄 꺼보자. 그 이전 사건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밑줄.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첫 번째, 나가 이 선택의 주체여야 돼. 이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것은 뭐 한다고? 선결정되지 않아야 돼. 선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선결정이 되면 안 돼. 먼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대. 내가 자유의지 가지고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선결정이 돼 있다면 자유의지가 아닌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안 된대. 그런데 이런 어떤 선택이 그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자, 여기서 결론이 나와. 이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결론이야.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자,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볼게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다 밑줄. 그럼 봐라. 여기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린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선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택은 자유의지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누구랑 주장이 똑같아? 그냥 반자유의지 논증을 긍정하는 쪽과 입장이 똑같은 거야. 그럼 요거는 공통점이죠, 그죠? 앞에 나왔던 반자유의지 논증을 한 사람들하고의 공통점이잖아, 이게. 이해가 됐어? 자, 그럼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내서 얘는 아닌 거야. 어쩌고저쩌고 얘는 아닌 거야. 자, 그 다음 갈게요. 물론은 그냥 건너뛸게.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자, 무작위로 일어난 경우야.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반자유의지 논증을 하는 쪽은 선결정이 되면 자유의지가 없어. 무작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 그래서 여기 비판하는 쪽은 이제 두 번째 무작위를 지금 비판하러 갔는데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어. 유물론적 관점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어떤 사건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왜? 무작위로 일어났다는 건 선결정되지 않은 거지. 맞잖아. 선결정되지 않은 게 무작위라며. 그래서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어. 맞지? 선택의 주체가 되지.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야. 결국 밑줄 까볼게.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얘는 없다고 하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이네. 맞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 무작위는 자 앞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가 아니야? 선결정이 아니야. 그리고 선결정이 아니라도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야? 행위의 주체는 누구야? 나라며. 그러면 나봐. 그러면 얘가 제시했던 이 근거는 앞에 나왔던 뭐가 똑같아? 자유의지가 있을 때의 근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무작위가 자유의지가 되는 이유는 무작위 선택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유의지가 있을 때의 두 가지 근거가 뭐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인 거야. 왜냐하면 니은의 이유, 즉 여기서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해도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에요. 맞잖아, 두 가지 조건이.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13번 문제인 거야. 자, 윗글에 누구의 입장에 입각해야 돼? 기억이니까 누구야? 얘지? 기억은 얘잖아. 자, 나 물어볼게. 이 친구의 결론이 뭐였어? 내가 중요한 건 결론이라 그랬어. 이 친구의 결론이 뭐야? 무작위로의 결정에 의한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었지. 똑같은 거 찾아. 무작위에 의한 결정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무작위에 의한 가정은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몇 번이야? 똑같이 써져 있는 거 찾는 거야. 몇 번이야? 4번이야. 똑같이 써져 있잖아. 그게 결론이었다며.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다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거야. 기억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그랬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는 이 인문지문에서 이렇게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글이 나오면 어쨌든 결론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결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만 주장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둘 이상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뭘 찾아야 돼? 두 주장 사이에 뭐? 예, 차이점입니다. 우리 무조건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독서를 독해할 때는 비문학을 독해할 때야. 비문학을 독해할 때는 무조건 이 두 가지를 까먹으면 안 돼. 하나가 결론이고 하나가 차이점이에요. 봐. 어떤 제재가 되었든 어떤 형식의 글이 됐든 무조건 요거 두 개 찾아주는 거야. 내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문학은 뭘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시작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것만큼 독서는 얘가 중요해. 결론 찾고 차이점 찾고. 이해됐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 글에서 반자유의지의 논증을 펼친 사람과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선결정 가정은 둘 다 똑같지. 무작위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잖아. 근데 반자유의지 논증을 펼친 사람들은 뭐? 무작위 가정이 가능하다는 쪽이죠. 하지만 반자유의지를 비판한 쪽은 뭐였어? 무작위에서 내려진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 차이점이야.
그래서 더더욱더 1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려고 아예 작정하고 낸 거니까.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머릿속에 독서 읽을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한다고. 결론이 뭐고 차이점이 뭘까? 이해가 됐죠? 오늘 이 독서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 시험 현장에서 다른 거 없어. 시험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얘만 생각해. 독서는 얘가 내 두 가지만 찾겠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와 차이점이 뭔지를 찾자.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14, 17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더. 자, 여기에 지금 빠졌지만 뭐도 있어? 예술 지문 읽는 것도 있죠. 그죠? 자, 예술 지문도 정리 한번 해볼게. 예술 지문도. 얘들아, 예술 지문은 어떻게 본다 그래서 예술 지문은? 예술 지문은 내가 얘기했죠. 특정한 작가, 특정한 작품, 특정한 경향. 내가 이 사조라 그래서 무슨 주의, 무슨 파 이런 거. 이해가 됐죠? 그래서 특정 작가나 작품이나 경향을 소개해 주는 글이야, 대체적으로. 내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글들은 뭐를 여러분이 염두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냐면, 뭐를 염두해야 되냐면, 이러한 특정한 작가나 작품이나 경향이 나오면 얘가 다른 것들, 여기서 다른 것들이 한 다른 작가, 다른 작품, 다른 경향과의, 다른 것들과의 차이점 찾기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 이런 걸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현실주의가 나왔어. 그러면 초현실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 인상주의가 나왔어. 인상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작품이 나왔어.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무조건 걔를 물어보게 돼 있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예술 지문은 쉬워. 그 차이점, 특징, 속성 요거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밑줄을 끌 때 거다 밑줄을 꺼 놓으면 뒤쪽에 그림이 나오는 보기 문제가 나올 거야. 예술 지문에. 그거의 정답은 네가 밑줄 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거기에 뭐 선을 어떻게 그렸네, 뭐 색깔을 어떻게 입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만 찾으면 된다고. 이해가 됐어? 예술 지문은 그래서 좀 쉽다. 이렇게 특징만 찾는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다 됐어? 14번부터 17번입니다. 자, 과학하고 기술 지문이에요. 과학하고 기술 지문. 나봐. 최근에 과학은 대체적으로 생명과학 쪽이 나오는 경향이 커. 왜냐면 코로나 이 새끼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바이러스고, 나왔다 그러면 바이러스 감지하는 거고, 나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들고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피로감, 누적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생명과학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피로감이 좀 있어.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올해는 이걸 피해서 뭐 물리나 지구과학, 뭐 누리호도 발사했는데 우주 관련 지문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을 안 내고 기술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게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거죠, 그죠? 자율주행 같은 거,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 뭐 그런 첨단 기술 많잖아. 이를테면 지금 우리 이거는 메타버스죠, 그죠? 메타버스인데 작년에 여기 뭐 나왔냐 하면 그거 나왔다고. 이렇게 그 입체 영상 만드는 거, 3D 입체 영상 만드는 거 나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뭐 화소점을 어떻게 하네, 뭐 그림에 점을 뭐 몇 개를 찍네, 삼각형으로 뭐 만드네, 어쩌네, 그런 거 나왔다. 3D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과학기술은 사실은 좀 열려있는 거라 이게 뭐가 나오겠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둘 중에 하나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고 뭐 할 텐데 이게 이제 그 최근 기술, 기술 같은 최근 기술, 아까 자율주행, 빅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 왜? 다시 기술은 자율주행이나
빅데이터 관련, 이런 거 지금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좀 배경식하고 좀 다른 문제인 거야. 이거는 어떤 기준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야 이거 좀 보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다만 요것도 이제 읽어가는 방법이야.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일단 과학기술 지문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 비례 반비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다 뭘 한다. 옆에다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죠?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경제지문 똑같다고.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중력에다 뭐 부력을 빼면 뭐가 되네. 뭐 중력 가속도를 뭐 곱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계산식으로 메모해 준다. 계산식으로 메모해 준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세 번째, 과정이나 순서에 대한 설명이 많아. 얘네는 과정이나 순서에 대한 설명이 많다고. 이를테면 실험 과정이나 작동의 과정 이런 거. 그런데 실험 과정, 작동 과정은 문제는 그 정보가 다 중요하지. 그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을 끄면 한도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나 순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과정과 순서를 반드시 구분하여 정리해야 되는데, 구분하여 정리해야 되는 거야. 과정들을 다 구분해서 정리하는데 거기다 뭘 달아주냐면 번호를 달아준다거나 번호 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키워드,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에다가 네모 정도로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A 부분 보세요. 한번 가보자 한번. A 부분 봤더니 A 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 얘기 나오다가 이 시스템은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분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동작 추적 센서 1번, 관성 측정 센서 2번, 압력 센서에 3번 달아봐. 1, 2, 3번. 그러면 이렇게 달아놓고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달아놓고 그 뒤에 바로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할 때 동작 추적 센서에 네모치고 앞에 1번. 그 다음에 관성 측정 센서에다 네모치고 2번. 그 바로 밑에 압력 센서에 네모치고 3번. 그럼 화제 세 개를 구분했지. 이렇게 구분해 두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잡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넘겨서 16번 문제를 봤어. A에 대한 걸 16번 문제에서 물었어. 그런데 16번에 뭐가 나왔냐면 동작 추적 센서에다 네모 쳐봐. 보기 보자마자. 보기에 동작 추적 센서를 찾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번호를 땡겨오는 거니까 앞에 1번 달아. 그러면 이 순간 뭘 한다고? 지문으로 여기 보기도 보기지만 지문으로 돌아가. 동작 추적 센서의 기능이 뭐야? 뭐라고 돼 있어? 뭐 하는 거라고?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대. 그러면 여기는 이 키넥트 센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건 확실하다. 뭘 해줘야 돼, 얘네가?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1번에 동작은 파악 안 하고 물체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돼, 안 돼? 이런 말이 없었잖아. 정답 1번이야. 끝. 2번은 뭐라고 해서 거기 동작 정보 밑줄. 3번에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밑줄. 이게 동작이잖아. 이거 동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더니 밑에는 동작이란 말은 없는데 그럼 뭐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겠지. 뭐 그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그거 어떻게 알아? 얼굴 표정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 대가리 하나 붙어있잖아. 지금 25개 중에서. 이거 보고 표정 변화를 어떻게 하니? 이건 동작이 아닌데. 그 다음에 5번에 갔더니 동작 정보란 말이 있어. 그럼 최소한 2번, 3번, 5번은 지웠어야 돼. 왜냐하면 동작 정보를 파악한다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2번, 3번, 5번은 답이 안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1번, 4번 중에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그럼 1번이 정답이죠. 거리를 측정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이해가 됐니?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문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이해가 됐어? 문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과정이나 순서의 설명을 구분하여 정리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마지막 네 번째. 모든 독서 지문이 똑같겠지만 이것도 결과가 중요하고 각각의 뭐 한다고 차이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6월 평가원의 PCR도 생각해보면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의 차이점만 찾으면 거기 문제 한 두어 문제는 풀려. 이해가 됐죠? 지금 6월 평가원 얘기하는 거야.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의 차이점을 알면 거기 한 두어 문제 답은 거기 걸려있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걸 찾는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니?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맞춰보자. 독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야, 독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모든 지문은 다 똑같아. 결과와 차이점 찾기야. 결과 찾고 차이점 찾고. 이해가 됐어? 결과 찾고 차이점 찾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이게 되면 스무스하게 지문을 읽어낼 수 있어. 이해가 됐죠? 그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번부터 21번 가볼게요. 이제 문학으로 갈 건데, 여기서 나 행복한 결말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